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선거를 얼마 남지 않고 여론조사가 실시되는데요. 인천 계양을 해서 원희룡 후보 대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대 원희룡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접전 중인 상태인 겁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에서 한 남성을 향해서 설마 이 찍은 아니지? 라고 말하며 웃은 것이 드러나 이른바 막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공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면공천, 음란공천, 돈봉투공천, 친일공천, 탄핵 비하공천, 극우공천, 양평고속도로 공천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고 했을까요? 잠시 후에 조금 전 출근길 반박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가 그만큼 가까워왔다는 거죠. 날선 대표들의 반응 오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조국의 강. 조선일보 1면인데요. 지난 정부 내내 이 조국의 강을 건너내 만회했습니다. 건넌 걸까요? 안 건넌 걸까요? 조선일보 1면입니다. 그 결과는 민주당에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례정당 지지율 조국이 민주 앞섰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분명 아닐 겁니다. 결국 조국의 강을 건넜느냐 마냐라는 도강의 논란을 해결하지 못한 게 이런 후과로 돌아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국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여론조사는 어떤 여론조사인지, 그리고 주요 격전지의 최신 여론조사는 어떤지 대형 미디어홀에서 앵커가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데스티니, 운명이라는 거죠. 경향신문 6면입니다. 민주당 공천 마지막 뇌관 강북을 오늘 비명 박용진은 생존할까? 거의 관심받는 비명 중 유일한 생존자 박용진의 데스티니, 오늘 생존일까 탈락일까? 박용진의 정봉주 마지막 경선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정봉주 후보는 박용진 후보를 일컬어서 당과 결이 다른 사람이다 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긴급 수혈, 한국일보 1면 기사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깊어지자 정부가 긴급 수혈에 나섰습니다. 군의관과 공보위가 오늘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급파됩니다. 중대본이 군의관 20명, 공보위 138명을 투입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돌직구쇼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 네 번째 키워드는 총선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총선 해시태그 공개합니다. 오늘은 이겁니다. 도마에 오른 막말, 이 대표의 설마 이찍, 해시태그 설마 이찍, 이 발언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으로 나온 걸까요? 이 대표 결국 사과했다는데 이찍은 또 무슨 말일까요? 잠시 후에 설마 이찍과 관련된 여러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비단 야당뿐 아닙니다. 여야 모두 총선이 가까워오자 막말주의보가 내려진 듯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청와대 대변인 문체부 차관을 역임한 KBS 기자 출신의 박성규 전 차관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 장만 역임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 감당 아저씨로 유명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은 전문가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주말에 국민의힘의 공천을 강하게 비판한 대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천 앞에 여러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면공천, 음란공천, 돈봉투공천, 친일공천, 탄핵공천, 극우공천, 양평고속도로 공천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해륜공천, 나라 망쳐. 어떤 얘기일까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폐륜 공천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중범죄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바로 사면시켜서 공천한 그야말로 사면 공천 아닙니까? 돈 받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청주 상당의 정우택 후보, 이런 돈봉투 공천, 이또 히로부미를 칭송하고 일본 비판을 열등의식으로 폄하하는데 이런 분들 공천한 거 그야말로 친일 공천 아닙니까? 탄핵당한 국정농단 세력을 공천했습니다. 탄핵 비하 공천, 5.18을 부정하는 공천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극우 공천입니다. 여주 양평의 김선교, 계양을의 원희룡 후보, 양평 고속도로 사태의 책임자들 아닙니까? 양평도로 게이트 공천 그야말로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내가 나랑 가까운 사람 꽂은 데 있냐? 라며 공천 잡음 논란은 없다라고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자평한 셈이죠. 여러 가지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주장들을 했는데 정법정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그 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누가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하는 사람, 스피커가 이재명 대표니까 모든 것들이 다 희화화되고 웃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뭐 돈봉투 공천하면은 지금 정우택 의원이 생각납니까? 송영길 대표가 생각납니까? 돈봉투 공천하면은 국민의힘이 생각납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의 숙명이 생각납니까? 다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씀 하시고 싶어도 본인이 하실 게 아니고 그나마 민주당에서 좀 깨끗하고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분 내세워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게끔 해야지, 본인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만 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맞비판을 했는데 조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근길 발언 저희가 잽싸게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폐륜 공천이라고 얘기했는데 폐륜이 뭐죠? 폐륜, 형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의혹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친일 공천이라고 했는데 일제 샴푸 법학위원, 구구 공천이라고도 했죠. 일배 의혹. 이 대단한 건 이걸 다 이재명 대표 한 명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폐륜 공천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스스로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폐륜 공천이다라고 받아친 건데요. 박성규 차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열거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러 가지 열거했네요. 네. 샴푸 얘기도 들렸고 형수 욕설 얘기도 들렸고. 듣는 사람들이 좀 재밌었겠어요. 그렇습니까? 좀 전에 정익진 변호사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누가 그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의미가 달라지고 예. 감동이 달라지는데 적어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입장에서 또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동안 무수히 지적됐던 민주당의 공천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난하고 뭐 핵심 당원들조차도 비난하면서 당을 떠나가고 이 상황에서 뭔가 변명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 변명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을 너무 길게 했는데 네. 그것들이 오히려 본인에게 덕이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나 죽어도 좋다, 죽어도 민주당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시원한 감을 줬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저 다 자기 얘기하는 것 아니야? 저 민주당 얘기일 텐데 이런 느낌을 분명히 줬을 겁니다. 저 양당을 이끌고 있는 두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되는구나. 네. 이제 D-30이죠. 이 지금 상태에서는 뭐 누가 보더라도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마이너스였다는 건 누구든 잘 알고, 그런데 그 홍영표 전 민주당 의원, 이번에 공천 파동에서 민주당을 떠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의 전략은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맞는데 하루에 1% 내지 2%씩 올려가지고 가게 되면은 무난하게 이번 선거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고 민주당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절대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홍영표 전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였고요.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가운데 한 가지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가 뭐냐면은 4월 10일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국민들이 다른 각도로 또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명확하게 심판 맞죠. 잘한 것 인정해주고 잘못한 것 비판하고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막아내는 게 선거거든요. 잘못한 사람 빼내고 새롭게 일 잘할 사람들 집어넣어주고 그런 의미에서 선거가 위대한 것이고 민주주의가 위대하다고 믿는데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180석 이상의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의석을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하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나라가 위기에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고 오히려 정쟁거리를 만들어내면서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치를 후퇴시킨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좀 다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대표의 입에서 패륜 공천이라는 비판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패륜 공천하면 이 대표가 생각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오늘의 따끈따끈한 이 대목인데 과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내가 가까운 사람 꽂은 데가 있느냐라며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물었다는 뜻입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공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서 정말 혁명적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까운 사람 한 명 꽂은 데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많이 꽂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군데도 제가 꽂은 데 없습니다. 오히려 불이익 받았다. 이재명 옆에 있다가.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죠. 기회를 많이 가졌던 분들은 좀 뒤로 물러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그게 국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꽂은 적 있느냐? 이른바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게 뜨겁게 제기됐던 사천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단칼에 자른 겁니다. 무수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탈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의원들은 사천 논란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귀에는 그런 잡음이 들리지 않은가 봅니다. 서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목할 이 민주당의 공천 논란은요. 바로 서대문 갑 지역에서 벌어진 논란입니다. 대장동 변호사가 기사회생했다라는 이른바 기사회생 공천이 논란입니다. 서대문 갑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오랫동안 당선된 곳입니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 등등이 배치된 아주 젊음의 지역구죠. 상징적인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서울 서대문 갑에 청년 전략특구로 지정을 해서 경선을 시키겠다라고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애초에 발표된 후보는 3명이었습니다. 권지웅, 김규현,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성치훈. 그런데 다음 날 돌연 최고위에 성치훈의 이름이 빠지고 대장동 변호사로 이름이 알려진 정진상 실장을 변호하고 있는 김동아 변호사가 쑥 들어갔습니다. 성치훈은 왜 빠진 거고 대장동 변호사는 왜 들어갔느냐라는 논란이 일자 이른바 기사회생 경선이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제는 성치훈을 발표하고 오늘은 대장동 변호사를 뺀 이유가 뭐냐? 그러자 안규백 의원 등등은 말을 아꼈습니다만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 여성단체가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자는 총선 출마 안 된다라고 반대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전설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성치훈 전 행정관 측은요. 정책위 부의장이죠. 단 한 건의 고소고발도 당하지 않았다. 공개 오디션 결과를 바꾸는 건 승부조작이다 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 여성단체가 말한 2차 가해 관련된 논란 때문일까? 안규백 의원 얘기 들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해당 후보가 어떤 100%의 하자가 있거나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 후보를 교체한 건 아니고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여성단체 등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같이 정치하는 집단에서는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시당초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누구 변호사라고요? 대장동 변호사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으면은 어제 결정해서 발표를 하지 그분을 제책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차라리 그 대장동 변호사를 하루 전에 먼저 발표하지 그랬을까 궁금한데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천 소장님 100% 하자가 있는 후보는 아니다. 성치훈 부의장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묻죠. 그럼 100%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발표했다가 뺐습니까? 정말로 알 수 없는 이유인데요. 특히나 민주당은 지금 공천관리 기준이 이재명 대표님을 기준으로 해서 대법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아마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대법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대표님한테는 적용이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 중에서 특히 좀 비명 계열이거나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친명 관련돼서 대장동 관련돼서 변호사를 넣을 때는 이제 이상하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웃깁니다. 하나는 성치훈 씨와 관련된 2차 가해 자체가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요. 2차 가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뭐냐면 그 재판에서 증언한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증언 금지법이 아직 없거든요. 증언하면 그 자체가 2차 가해다. 그러면 증언 같은 것도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말도 안 되고 절차적으로도 공개 오디션을 해가지고 부적절하면 공개 오디션에서 자르거나 그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예. 공개 오디션에서는 김동아 변호사가 컷되고 성추행 변호사는 그 모든 논란도 고려해서 오케이가 됐던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뒤늦게 넣은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정무적 고려도 말이 안 되는 게 저기가 이제 연세대학교가 있는 서대문 갑지역이거든요. 네. 성치훈 씨는 서대문 그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예. 김동아 변호사는 건국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니 연대 있는 지역에 연대생을 빼고 연대 출신을 빼고 건대를 넣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저 서대문 갑의 전현직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이성원 의원, 우상호 의원 모두 다 연세대 출신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무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민주당이 말한 대법원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말이 안 돼가지고 하필 새로 집어넣는 사람이 정진상 씨 관련된 대장동 관련된 걸 한 변호사라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뭔가 이렇게 석연찮은 이유로 성치훈 전 정책위 부의장을 빼고 하필 김동아 변호사를 집어넣는 것 자체가 대장동 어떤 특혜 아닌가라는 네.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모시기 어떻습니까? 17대 선배 국회의원이신데 네. 대장동 변호사라고 하면 또 대장동 변호사 아니다라고 허위사실로 문제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김동아 후보가 들어간 건데 공개 오디션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걸 번복했어요. 하룻밤 만에. 네. 이재명 대표는 내가 언제 나와 가까운 사람 꽂은 적 있냐라고 아까 주장을 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변호사들은 변호사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박균택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네. 떨어지기는 했지만 조상호 변호사도 이인 경선 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 알고 기른 사람도 경선 안에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일관성 아닙니까? 시침이 떼는 거.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재밌는 것은 여성의 전화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어떤 2차 가해자들인데 예. 그러면 안희정 그 사건에 대한 정인 선 사람은 문제가 되고 박은순 시장 시절에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은 다 공천 받았어요. 아,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했던 분들. 예, 지금 현재 남인순, 진선미 이분들 뭐 고민정원도 있지만은 다 줄줄이 그 부분은 그러면 박은순의 2차 가해자들은 되고 예. 그 친문이라고 하는 친노라고 하는 안희정의 2차 가해자는 안 되나? 거기서도 2차 가해자들도 친명이냐 친문이냐 따릅니까? 아, 네? 친명 2차 가해는 되고 예. 친문, 친안희정 2차 가해자는 안 되냐? 안 되는. 2차 가해인지도 지금 확실치 않지만. 네, 네. 이제 그런 또 이중잣대가 있는 거고. 지금 또 하나 더 웃기는 게 서대문에 전략 공천을 하는데 전 권리당원 대상으로 투표를 해요. 예. 저도 투표했습니다. 아, 김영주 의원도 제가 투표하셨어요? 투표권이 있대요. 제가 권리당원이라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다. 예. 더 웃긴 것은 랜덤이라는 이유로 김동화가 제일 앞에 나와요. 보통은 가나다 순으로 하지 않습니까? 가나다 순이든 기호 순이든 돌려서 하죠. 돌려서 하는데 뭐 어쨌든 고정으로 예를 들면 뭐 가나다 순이면 권지웅 뭐 말하자면 그다음에 누굽니까? 예. 김구현, 김동화 이 순서로 돼야 맞는 거고 아예 번호가 만들어져서 뭐 거기서 말하면 투표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3번, 2번, 1번으로 정해서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네. 랜덤이라는 식으로 하고 90%를 말하자면 제가 받은 식으로 한다. 혹시 김동화를 제일 많이 뿌린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김영주 의원님에게만 이 우연의 일치로 김동화가 제일 먼저 호명된 건 아닐까요? 제가 바로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순서로 받았냐? 예. 자기도 김동완을 제일 먼저 받았대요. 아, 혹시 저희가 알만한 분입니까? 알만한 분입니다. 의원입니까? 네, 비명입니까? 비명입니다. 아, 거기까지만. 네. 어제 확인했어요, 제가. 직접 취재하셨군요. 네. 그럼 만약 랜덤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장난을 친다면 네. 제가 물론 장단이라는 말은 좀 과할 수 있습니다. 랜덤을 30%씩 정말 랜덤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랜덤일 수도 있겠죠. 90%만 이런 식으로 하고 10% 랜덤을 한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마침 오늘 발표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민주당 공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던 대로 간다는 거예요. 매우 과학적인 공천 결과가 나온다.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제일 뒤늦게 원래는 2인 공천으로 갔어야 돼요. 하자가 있다면 성취훈 후보가 문제가 생겨서 받아들였다면 그 나머지는 없애고 2명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야 됩니다. 네. 자, 박성규 차관님, 확실히 논란인데 네네. 왜냐하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경선 후보를 최종 땅땅땅 이 망치치고 발표했는데 네네. 하루 만에 이걸 지금 뒤바뀌어서 안규백 의원이 명확한 해명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안규백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민적 요청이 있어서 그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당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적 요청이 어디서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성치훈이라고 하는 이 인물, 뭐 사실은 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최근에 텔레비전에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좀 제가 특별하게 봤던 모습이 있어요. 젊기도 하지만 저분은 본인들이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 아는 분이더라고요. 어거지를 부리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내에서 모든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는 의아한 부분이 있으면 공개적인 이런 자리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본인의 솔직한 생각을 얘기하는 분이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많은 이른바 당의 정파성에 빠진 사람들은 우기기 일수였거든요. 젊은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저런 친구들이 정치를 하면은 참 괜찮은 정치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성향상 이쪽이나 저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야당 쪽, 민주당 쪽이 있고 국민의힘 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양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표를 할 때 어떤 수준에서 어떤 격을 보이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민주당 쪽의 인사로서 성치훈을 굉장히 격이 높은 젊은 정치인으로 봤고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대학생 때부터 민주당 당원 생활을 했더라고요. 예. 꽤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켜본 애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런 친구가 떨어지고 나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뽑아놓고 3인 경선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유 없이 내치는 걸 보니까 민주당에서 민주가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 얘기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른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는데 성치훈을 날리면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라고 하는 그 김동완을 갖다 올려놨을 때 당내 반발이 없었을까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공격받는데 이 얘기가 안 나왔다 그러면 저 당은 정말 죽은 당이죠. 당연히 나왔겠죠. 당연히 나왔는데 그 의견들이 뭉개졌다는 것을 결과는 의미를 하는 것이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향,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는 체제가 그대로 굳어졌고 그것이 거의 사당을 넘어서 사당의 독재 쪽으로 완전히 눈치 보지 않는 쪽까지 치달고 있다는 것이 이번 그 성치훈 파동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 하나의 또 중요한 네.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김혜경 씨 배우자실 부실장 출신 인사를 공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공천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보도해드렸는데 그 공천 번복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공천을 번복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성추인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정당의 자세다라는 이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오늘 이 서대문갑 결과 나오고요. 마지막 뇌관이로 불리는 강북의 박용진, 정봉주 이 두 사람의 경선 결과도 오늘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박용진 의원은 결선에서도 30% 감산을 페널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꼴찌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죠. 정봉주 전 의원은 상대적으로 30% 이득을 보고 출발선 앞에서 달리기 레이스를 하는 셈이 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글쎄요, 이 관심을 받았던 비명 후보 중에서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저 생존자인데 네네. 오늘 이제 운명이 나오잖아요.
앞서 서대문갑 논란도 받고 지금 강북을 결과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봉주 후보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30%가 1차뿐만 아니라 본선 경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박용진 후보가 승리하려면요. 어떻게 몇 프로를 얻어야 되냐면 60%를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60%에서 30%를 갖다 곱하면 18%잖아요. 네. 60에서 18 빼면 42잖아요. 60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정봉주 후보가 40% 얻었다는 이야기니까 42 대 40, 더 정확히는 뭐 58점 한 9% 이 정도 얻어야지 이길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정봉주 후보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더군다나 친명 찐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승훈 변호사까지 3파전이었는데 이승훈 변호사가 요번에 이제 탈락하면서 누구를 지지했느냐? 만약에 박용진 의원을 지지했다라고 그러면 이거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가 정봉주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제 물러났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여기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왜 그 박용진 후보에게 박용진 후보가 왜 마이너스 최하위 10%가 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당대표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대통령 후보에 나가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박용진 후보가 기사회생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이재명 그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담한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박용진 후보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포스트 이재명의 선두주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그 개딸들이나 이제 민주당 찐명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그 불리한 악조건들을 뚫고 박용진 후보가 과연 이제 요번에 박용진 의원이 요번에도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한데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서대문 갑 지역의 이 경선 결과와 이 지금 보도해드리고 있는 강북을 경선 결과가 오늘 다 발표됩니다. 과연 경선 결과는 누가 승리할지 궁금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비명계 박광원 전 원내대표를 꺾고 경선에서 승리한 김준혁 후보가 앞서 이재명 대표를 정조대왕에 빗대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집 앞에 있는 200년 된 소나무에 전기를 받아서 이 대표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신통한데요. 그런데 이번엔 견성 승리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말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 글쎄요. 들어보시죠. 상대가 박강원 네. 삼선 의원 여기는 어렵겠는데 이렇게 되겠거든요.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이 예전에는 좀 우습게 들렸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이번엔 젊은 사람으로 좀 바꿔야지. 김 후보가 뭔가 지역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걸어 다닐 때마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것이 하늘의 뜻이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로 바꾸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어떤 대단한 선거운동을 했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선택해 준 거네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뜻이 정말 그 하늘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하늘에 빗댄 겁니까? 어떤 겁니까?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는 아시죠? 그거를 참 알기 어려운 일인데요. 예. 우리 박강원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도 뭔가 인품이라든가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상 같은 것도 타기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 김준혁 씨라는 분이 와가지고 약간 좀 무당적 세계관 비슷한 거를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 그 실제로 어떤 존경하는 정치인일 수 있죠. 이재명 대표님이.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라면 항상 균형 감각을 중시 여기면서 뭔가 좀 절제하고 조심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하필 지금 뭔가 좀 소신 있거나 평가가 좋은 분들은 좀 많이 지금 이러저런 방식으로 비명 행사하고 있고 좀 뭔가 당선되는 분들은 좀 말이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예.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선출된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도
저런 말들을 과연 국민들이 사람이 참 사려 깊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건지 좀 약간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건지 좀 뭔가 좀 더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서 민주당의 김유정 전 의원이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해서 김영주 의원님, 네. 이 김준혁 그 경선 승리 후보자의 정조대왕에 빗댄 이재명 대표를 그 비유를 보고 차은우보다 이재명, 안기령이 울고 갈 정도다라는 짧은 논평을 낸 바 있는데 이 경선 승리나 하늘의 뜻, 글쎄요, 이 뭐 하늘의 뜻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말인즉슨 그만큼 좀 기적적인 승리였다 이렇게 좀 선회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적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결과를 냈을 때, 좋은 결과를 냈을 때 그에 대한 명분을 찾기 마련이죠. 하늘이 날 도운다. 예, 그 말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내가 압도해서 이겼다 이런 말도 거짓말이고, 그나마도 어떤 특히 이제 총선이나 선거라고 하는 것은 예. 흔히 우리들 뭐 운칠기삼 다 합치면 다 운이죠. 예. 운이나 기나 기운 그런 부분인데 뭐 그렇게 자기 정당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난주에 한 보도에 따르면 이 박광원 원내대표와 전 원내대표와 이 김준혁 후보 간의 경선에서 뭐 글쎄요,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보도에 따르면 소수점 차이로 겨우 이제 김준혁 후보가 이겼는데 일반 국민 예. 선택에서는 박광원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이 받았다라는 예.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의 뜻?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사실은 하늘의 뜻은 그 박광훈 원내대표가 하늘의 뜻이죠. 민심이 전심이다. 일반 시민들의 민심은 박광훈을 선택했는데 민주당 안에 하늘이 또 있나 봐요. 민주당 하늘은 일반 시민들의 하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하게 조도와 온도를 만들어진 온실 안에서의 하늘이 또 따로 있나 봅니다. 오늘 그 서대문 갑 네. 경선 결과와 그 박용진, 정봉주 네. 두 사람 간의 결과도 발표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궁금해하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공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에이 박용진 되겠어? 에이 권지웅 되겠어? 뭐 다 그런 방식으로 김동완 되겠지.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게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그게 민심이지. 김동완가 되는 게 민심이고 예. 그다음에 정봉주가 되는 게 민심이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조작정의라고 하는 거죠. 예. 과학적으로 봤을 때. 예. 김영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는 내가 나와 가까운 사람을 꽂은 데가 한 군데라도 있느냐라며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 사면, 음란, 돈봉투, 친일, 탄핵, 비하, 극우,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을 공천하는 것이 패륜 공천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당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이죠. 비례대표에 총 530명이 신청했는데 김행전 장관이 비례의원을 신청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출신 인사도 많고요. 영입인재 출신 인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김행 장관입니다. 줄행랑, 우아한 엑시트 등의 발언으로 상당히 논란이 일었는데요. 줄행랑이 아니었다라고 김행 당시 장관은 반박하긴 했습니다만 국민적 시각은 줄행랑으로 많이들 봤습니다. 그런데 국내미래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폐기물 공천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막말 아부꾼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부터 줄행랑 국민밉상,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까지 한동훈표 폐기물 공천이 점입 가경입니다. 인요한 전 위원장,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야말로 구정물 중에 구정물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공천이 바로 사천이고 구정물 공천입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강하게 폐기물 공천이다라고 비판했는데 네네. 확실히 김행 장관 전 장관이 비례대표 의원을 신청했다는 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놀라운데 이게 공천이 다 된 겁니까? 아니 뭐 신청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신청은 자유다. 착각도 자유고요. 신청도 자유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비례대표는 공천을 받는지 여부도 중요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몇 번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대로 가고 있어요.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다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대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과연 김행 전 그 장관 후보자가 그 공천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 뭐 대충 짚히는 바가 있는데 그 예상대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신우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며칠 전에 자기 당의 그 서대문 공천 관련해가지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 나와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강선우.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아직 그 김행 씨가 신청만 했을 뿐인데 마치 공천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저희 나중에 김행 씨가 정식으로 공천을 받은 다음에 할 이야기를 너무 빨리, 너무 먼저 했다. 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예, 최병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김행 여가부 장관은 충분히 어떤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적 지탄을 받았고 아마 그 장관 청문회에서 그런 거는 저도 이제 국회 보좌관 생활을 했었지만 약간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인용환 씨는 왜 비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용환 씨는 예전에 뭐 5.18 광주 사건 때부터 뭔가 쭉 이어져 가지고 어떤 여당이나 야당이나 진보나 보수나 뭔가 이제 그 한국인이 아니면서도 한국인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러저런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회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저렇게 뭐 그 중진들의 퇴진이라든가 그런 걸 했는데 이 인용환 씨는 도대체 왜 폐기물이라는 건지 논 거라도 좀 제가 옛날에 논술학원을 했어가지고 저는 논 거 이런 걸 되게 중시 여기는데 논술학원 하셨습니까? 네, 논술학원 강사를 해가지고 이제 저는 뭐 글쓰기, 논리, 뭐 논 거 이런 걸 되게 중시 여기는 버릇이 있는데 좀 그 강선우 그 대변인한테 인용환 전 혁신위원장은 왜 폐기물이라는 건지 좀 실제로 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논거가 없다. 최병준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요즘 저희 돌직구쇼 총선 코너 화제작입니다. 오늘의 빅매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선 딱 30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3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총선, 오늘의 빅매치는 과연 어떤 장면일까요? 오늘의 매치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빅매치입니다. 총선이 정말 얼마 안 남았고요. 내일부터는 앞자리가 2로 바뀝니다. D-30. 오늘은 입틀막 대 이독재라는 빅매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후보, 이재명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의 대결 개항을 해서 뜨거운데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나와 있는데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틀막과 이독재, 이재명 대 원희룡. 오늘의 빅매치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개항을 해서 한 젊은 남성에게 식사를 하고 있는 한 젊은 남성에게 농담을 건넨 건데 설마 이찌가 아니지? 라며 웃은 대목이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이찌은 극성 야당 지지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2번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1번 이재명. 네.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농담 삼아 건넨 것 같습니다. 이치가 아니지.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남성은 무슨 봉변일까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이찍. 정법전, 이찍이 뭡니까? 뭐 2번 찍었다고 해가지고 이찍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이른바 이찍들이 몇 %였느냐?
48.56%였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찍은 1번을 찍은 사람들은 47.83%. 그 비율대로 하면요. 지금 여기 5명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2.5명은 이른바 이찍이란 이야기예요. 이른바 이찍. 그러면은 이찍이 아니겠지. 그러면 이찍들은 나 찍지 말아라. 나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참 희한한 게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암컷 운운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표 뭐 다 이렇게 제끼고 그다음에 뭐 미래가 젊은 사람, 미래가 짧은 사람들도 또 무시를 갖다가 하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니 이찍들에서 표를 좀 가져와야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찍들을 갖다가 다 제끼고 어떻게 총선을 갖다가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전 도저히 그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알아서 그냥 잘 살라. 저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예, 여당에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비판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농담 삼아 건넨 말일 겁니다. 이찍,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갈라치기하고 비하한다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야 할 정치가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원희룡 후보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찍 발언이 알려지자 원희룡 후보의 반응입니다. 일찍도 이찍도 모두 개항 국민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찍. 박승희 차관님. 예. 아까 그 분당실에서 정혁진 변호사하고 그런 농담했어요. 어떻게 해요? 저 이찍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오늘 방송하려고 일찍 나왔는데 집에서 일찍 나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아재 개그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일찍이다. 예. 저 모습 보면서 참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 그러면 깊이 각인돼 있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정말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한 형수를 향한 그 정말로 뭐 폭언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정말로 지저분한 얘기. 본인 거기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본인이. 또 여배우에게 총각 행세를 하면서 일어났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거기서 또 말 때문에 겪었던 그 숱한 어려움들. 아마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도 저런 습관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네.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 생각하는데 이 대표는 그 여배우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부인하고 있지만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특히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말은 정제되지 않고 나오는 말은 평소에 마음속에 있는 것들, 내 몸속에 묻어있는 것들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격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사실은 많이 보거든요.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이번 선거가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향력의 상징이 뭐냐면은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없었던 범법자들이 지금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공직에 출마하려면은 여러 가지 서류를 떼내는데 그 중에 하나 범죄 경력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선량한 시민으로 그동안 살아왔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받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미 전과도 여러 건 있고 여러 개의 또 사법 리스크에 지금 직면해 있고 3월 달에만 해도 재판이 5건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이 야당의 대표로 선거를 이끌고 있고 이제까지 범죄 혐의를 가진 입장에서 국회를 방탄으로 활용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이제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 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저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 범죄를 내가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공직에 진출하는데 국회에 진출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안 된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구나. 그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다면 나도 못할 게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1세기 초반에 대한민국 정치사의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법이 뭡니까? 국회의원을 아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거든요. 법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 법이 지켜야 된다고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인데 예. 그렇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는 풍조로 가고 있고 또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저런 못된 행태,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서 출근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중에 이재명 대표를 겨누어 여배우와 관련된 의혹이란 발언도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도 실존하지 않은 의혹이고 전혀 그 해당 여배우와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말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이직 발언 논란에 결국 사과했습니다. 지역구에서 사용했던 이직 표현에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라고 이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논란 초기에 김영주 의원님 아 2번 찍었냐라고 물어본 게 무슨 잘못이냐라는 지지자들 중심의 강한 반박도 있었는데 이 대표가 이렇게 사과를 함으로써 이직 뭐 얘기할 수 있지라는 말은 좀 무색해진 것 같은데 이 대표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했군요. 네, 뭐 그나마도 일찍 그 사과를 한 거죠. 아 일찍 이런 말 좀 앵커 마음 놀랍니다. 일찍 이찍 이런 말 예. 네. 얼리.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정치가 지향해야 될 통합적 가치를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어요. 강성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누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대비되잖아요. 거기에서 원희룡 후보는 굉장히 포용적인 후보가 돼버리고 그 순간에 이재명 후보는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협량한 후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편만 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일개 지역에서의 국회의원들끼리의 만남이라면 뭐 그나마도 그럴 정도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라는 분은 지난 대선에 대통령 후보셨고 앞으로도 민주당에서 얼굴이고 또 다음 대선에 후보가 될 수도 있는 분입니다. 최소한 그분의 입에서는 스스로가 그렇게 갈라치기.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 뭐 우리가 남이가 이 말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지역주의의 벽에 대해서 그나마도 많이 고생을 했던 게 민주당인데 이제 거의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지금 중도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편가르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전략적으로 모순적이고 잘못된 얘기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패널들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농담 삼아 건넨 것일 겁니다. 농담 삼아 물은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직 표현이 정청래 최고위원도 썼군요. 자, 앞서 김건희 여사와의 1대1 토론을 제안하면서 김건희 여사 대신 한동훈 비대위원에게 그 비대위원장에게 2분간 말할 기회를 줄 의향이 있다라며 왜 2분이냐고?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쪽은 이직이니까 라며 정청래 최고위원도 앞서서 썼군요. 이게 유행어 같이 쓰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에서 뭔가 좀 갈라치기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실은 민주당에는 이직 말고 더 당 내부도 갈라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이제 수박이라는 용어인데요. 예. 수박이라는 말은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거를 수박을 얘기하는데요. 민주당 당색이 파란색이고 국민의힘 당색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너는 민주당처럼 보이지만 너는 속은 실제로는 국민의힘과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어떤 공격적인 어떤 멸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의 양상을 보면 대체로 좀 뭔가 비명 및 수박이라고 간주됐던 사람은 하나같이 다 떨어지고 또는 하위 10%, 20% 감점을 받게 되거나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민의힘 계열에서 그때 진박감별 공천이라고 한참 시끄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김무성 대표의 옥새파동이라든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찍어내기라든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공천의 양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수박감별 공천의 양상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지금 하향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김대중의 민주당의 좀 차이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김종필 씨와 단일화하고 그다음에 정몽주 씨와 단일화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랬군요. 저는 이제 수박의 반대말로 어떤 과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겉도 파랗고 속도 파란 대표적인 과일에는 멜론이 있는 것 같아요. 멜론. 한국 정치사를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멜론과 수박이 정치 연합을 하면 대체로 승리했고 예. 수박을 타도하고 순수 멜론당 노선을 걷어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진박감별도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라든가 뭐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농담으로 한 얘기 같긴 하지만 많은 당 전반에 수박을 타도해야 되고 이직들도 뭔가 멸시해야 되고 이런 세계관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세계관이 오히려 중도 확장에 매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를 좀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좀 빨리 알아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멜론은 수박과 손을 잡아야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분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입틀막 정권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 정권 2년 성적표, 민주주의 선도 국가의 독재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후보가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화한 이재명 독재 체제부터 해체해야 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입틀막 이재명 독재. 그 가운데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역 유세도 화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식객 스킨십에 나섰고 원희룡 후보는 이천수 선수와의 쌍둥이 유세 전략에 나섰습니다. 먼저 쌍둥이 유세단부터 보시죠. 오! 아이들 이쪽으로 오세요. 누가 이천수 같대? 이 사람. 오! 훌륭한 학생이야. 이분이지. 나보고 이천수라 그러는 학생 어디 갔어? 예. 야, 이 앞으로 가. 자, 나머지는 다 절로 가.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어머, 얼굴 따셔. 어머, 얼굴도. 아이고, 웬일이야. 쌍둥이요, 쌍둥이. 닮으셨어요. 쌍둥이래요. 예전에 사진 한 장이 그 유행이었잖아요. 그 지난주에 초등학교 앞을 유세 갔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이천수한테 가 있고 원희룡 후보 혼자서 이렇게 교문 앞에 나도 이천수이고 싶다, 뭐 초통령이고 싶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원희룡 후보 전략은 최대한 어떤 이천수 선수와 같이 붙어 다니는 쌍둥이 유세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서동효식 그 유세 전략인데 굉장히 유효합니다. 아이들에게? 예, 아이들끼리의 이천수 봤다 하는데 마지막에 각인되는 것은 부모한테도 얘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색깔이 남는 거 아닙니까? 빨간색 목도리를 하고 있더라. 근데 그런 친화력을 가지고 사실 그 위에 그 원희룡 장관은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어느 후보도 마다하지 않고 또 그렇게 같이 가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지역을 솟았지 뒷골목을 누비고 학교 앞을 장악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 어떤 가장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또 특히 여성 유권자한테 다가가는, 왜냐하면 엄마들이 또 아이들하고 말상대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전략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대표의 개항 유세입니다. 식객 스킨십이다, 이런 얘기와 분석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유권자들과 굉장히 친밀한 스킨십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먹방과 관련해서요. 들어보시죠. 하나씩 먹으면 되죠? 네, 맛있어요. 네, 정리하게 먹어가지고. 먹어도 되죠? 한입 따드릴까요? 제가 저녁 먹는 이제 맛있어요. 여기 돌아다녀야지. 다른 분들은 다 안 드시는데. 파이팅 하십시오. 많이 좋아하십시오. 이거 다 타네. 젓가락으로. 바쁘니까 가보세요. 아니요, 저 한잔 먹고. 이거구나. 네. 사실 이 지역에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후보가 잘 먹고 또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죠. 두 후보의 유세 현장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역 개항을 해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최신 여론조사 결과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직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 함께 이동하시죠. 오늘의 여론조사 최신 결과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보신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격전지 중에 한 곳인 개항을의 여론조사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인천 개항을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입니다. 뉴스원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원희룡 후보가 41%,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5% 오차 범위 내에서 격정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론조사 결과는 TV조선과 K스텔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역시 원희룡 후보 35대 이재명 후보 43으로 이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치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두 여론조사 결과 모두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가 내리 다선을 할 정도로 민주당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 지역 사실은 KSOI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부원장, 부소장을 하신 최병천 소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얼마 전에 선거구 획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절대적으로 그 계양을 입장에서 불리한 동 2개가 계양갑으로 이전되고 유리한 동 2개가 계양을로 편입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차이점은 뉴스원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선거구 획정 이전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TV조선 K스탯 조사는 그 선거구 획정 이후 조사가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고 이걸 일단 해석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2개 동이 포함된 상태에서도 약 8% 가까이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따라잡은 걸로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성규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후보를 결정한 지역이잖아요. 원희룡 후보가 자진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한번 붙어보겠다고 손을 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줄곧 현장에 머물면서 지금 현장을 훑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긴장 안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 현장을 훑기 전략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원희룡 후보는 제가 볼 때 이번 선거에서 지금 얻을 걸 다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장관을 지냈고 또 양천에서 국회의원도 지냈고 제주도 지사까지 지냈지만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활동이 일거수일투족이 보도되면서 아 이게 어떤 사람이다. 원희룡이 어떤 인물이다 하는 게 부각됐던 적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흔치는 않았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 선거 이후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히 굳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보면서 즐기고 있다는 생각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 쫓아가는 자의 여유, 대부분 이제 쫓아가는 사람은 조급함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 이번 선거에서는 원희룡 의원이 오히려 쫓아가는 자의 여유를 좀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선거 활동에서도 봤지만은 즐기는 모습 보이잖아요. 아이들하고도 또 본인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유들유들 만나면서 이게 굉장히 친화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 엄마 아빠에게 전하는 이 방식에도 도움이 되고 현수막도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현수막을 내걸었었어요. 원 그리고 희 그다음에 용 그리고 붉은색 바탕을 했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썼던 현수막을 빗대어 가지고 나무가 잔뜩 자란 가려진 현수막 포스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선거 운동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주기도 해서 저는 이 결과까지 이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두 번째 여론조사 격전지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분당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안철수 현 의원과 이광재 전 지사가 맞붙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분당 갑의 여론조사 결과 바로 공개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40%,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36%로 오차 범위 내에 격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갑,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와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지금 경합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역에서 인기가 없는 거죠.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당의 지지세나 지금 흐름으로 보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 현재 물론 이광재 의원도 강원도지사도 하셨고 또 국회 사무총장도 하셨고 이력이 뭐 대단합니다만은 10% 정도 이상 차이가 나고 그 상태에서 이광재 후보가 따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바로 엊그저께 온 후보한테 이렇게 접전을 한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엔 다른 여론조사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수원병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수원벨트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죠. 박문규 후보와 김영진 후보. 이 수원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그간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의힘 박문규 후보가 33%, 민주당의 김영진 후보가 35%로 오차 범위 내에 격전, 경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수원벨트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뭐 이수정 교수도 이 수원벨트고 박문규 후보도 수원벨트에 투입을 했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박문규 후보가 장관이고 사실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유능한 엘리트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그야말로 신인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투입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더군다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수원인데 그런데 김영진 의원하고 사이에 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거는 뭐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박문규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이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안 보이고요. 예. 결국은 한동훈의 바람이 지금 수원을 휩쓸고 있다. 그다음에 저기 본 지역구는 아니지만 박광원 의원이 그 탈락된 효과까지 그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원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판단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서울 마포 을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현역인 이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은 함은경 후보를 최근 공천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함은경 33% 대 정청래 49% 여론조사도 있고요. 함은경 28% 대 정청래 44%의 여론조사인 곳도 있습니다. 이 마포을은 정청래 의원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 광진 을로 가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현역 지역구인데요.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가 37%, 고민정 의원은 44%로 오차 범위 내에 격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진벨트, 김영주 의원님, 네. 광진에서 현역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고민정 의원이 현역이긴 한데 친명은 아닌 인사로 분류되는데 앞서서 오세훈 시장이 이 광진을에 도전했다가 고민정 후보에게 아슬아슬하게 정말로 깻잎 차이로 패배했는데 지금 오세훈계로 불리는 오신환 후보와 고민정 의원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지난 대선 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구청장 후보가 현재 민주당 구청장 후보를 누르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지형도 광진갑과 광진을에 있어서 지형이 한 1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광진을이 국민의힘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지역구가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강벨트에 말하자면 한동훈 바람이 통할 경우에 초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이곳이 한강벨트죠. 네,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아직까지 이제 김병민 최고가 있는 광진갑 경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고 잘못하면 고민정 후보도 박빙 열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과거에 그래도 한 번도 개항을 못지않게 국민의힘에다가 내준 적이 없습니다. 지난 25년 이후에 이상. 그렇기 때문에 광진을이 견고하다고는 하지만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광진 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한 김영주 의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번엔 경남 양산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낙동강 벨트입니다. 그러면서 두 지사들끼리의 대결이 성사된 곳입니다. 빅매치죠. 김태호 전 지사와 김두관 전 지사가 맞붙는 양산을입니다. 김태호 후보가 41%, 김두관 후보가 39%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병철 소장님, 지사 대 지사의 대결, 낙동강 벨트, 이 지역의 경합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울경 지역이 총 지금 40석인데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민주당이 현재 7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한 10석 가까이를 얻어야지 실은 총선에서 어떤 우월적인 유리한 판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김두관 후보와 김태호 후보의 이 낙동강 벨트여가지고 이 지점에서의 승패에 따라 가지고 부울경 지역 전체 판세와 전국적인 전체 판세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도 많은 관심을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짚어드렸습니다. 이번 선거의 양당 대표는 여러 지역들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순회 전략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전략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험지 순례,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신반 벨트 순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성지 순례가 아니라 험지 순례,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략부터 살펴보시죠. 험지 순례, 경기 고향과 서울, 그리고 전주, 광주, 순천, 부산 등등 이른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인 지역 위주로 순례를 가고 간다, 순례를 돌고 있다. 그래서 비대위 관계자의 입에서는 험지 순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성남을 찾기도 했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남을 찾아서
뭐 험지 중에 험지술래일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남은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남에서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 성남시정에 왔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의 법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남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남을 다시 한번 역동적 발전으로 이끌겠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험지술래라고는 하는데 험지에서 저런 발언해도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성남은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수진 그 비례대표 의원이 공천 받을 때 성남은 심장인데 이 심장을 지켜야 되는데 윤영찬 의원 가지고는 역부족이니까 내가 가야 된다. 그 이야기 해가지고 공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초동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심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검사를 갖다 20년 넘게 했지만 대부분의 검사 생활을 서초동에 있는 대검하고 중앙지검에서 거의 대부분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가 서초동에서 판사님 만나고 있을 때 그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성남에 가가지고 성남 시민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선거를 이번 총선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남이 이재명 대표의 심장인데 이재명 대표는 심장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심장을 버리고 어디를 갔습니까? 계양을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치 1번지는 종로도 아니고 성남도 아니고 뭐 용산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계양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뭐 심장은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 1번지도 그렇고 다 좋은데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수용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수용성이 이겨야지 이제 그 이번 총선에서 아주 그 결정적이 될 것이다. 수용성을 갖다 저는요 수원, 용인, 성남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용성을 벌써 막 3번, 4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고요. 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최명철 소장님. 네, 지금 성남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중요한 곳인 것 같은데요. 수원 지금 전체 경기도가 총 60개예요. 그래서 서울이 48개고 경기도가 60개 가지고 경기도에서 판세가 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실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살짝 뒤졌었고 한 4.5% 정도 뒤졌었고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 한 4.5% 정도 이겼는데 서울 인구는 한 950만 명, 경기도는 지금 1,450만 명 정도 돼가지고. 많네요, 경기도가.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가 이 60명이라는 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다 합친 것만큼 경기도가 좀 되는 거예요. 네. 다 합쳐서 65석인데. 그래서 실은 방금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용인, 성남 특히나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가 좀 뭔가 경선에서 뜻밖의 탈락을 하고 윤영찬 의원도 뜻밖의 탈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원에서 좀 버팀목 역할을 하셨던 분이 김진표 의원님이었는데 국회의장을 하시면서 이번에 불출마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수원의 버팀목을 하자는 분들이 좀 많이 빠지고 물론 이제 염태영 수원시장님이 오신 게 나름 민주당한테 큰 힘이 되고 있는데 뭔가 좀 약간 힘이 딸린다 그럴까요? 같이 뭐 2분, 3분이 같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윤영찬 의원 있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성남 뭐 중원, 수정 이런 곳에서 그리고 이제 분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충분히 뭐 과거에 비해서는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편으로 험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전지로 봐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일방적으로 험지로 볼 수 없는 그런 점 때문에 약간 뭐 적진으로 쳐들어가는 효과도 있고 약간 격전지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측면이 같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 양평, 가서 양평 고속도로 얘기하셨고 충남 천안, 그리고 충남 홍성, 신범철 전 차관 출마하고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출마하는 이곳에 갔습니다. 이 정권 심판론을 각지에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선대위 3인 체제가 유력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의 3인 선대위원장 체제를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얼마 전에 그 민주당 내에서의 전직 총리들이 3총리가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나타냈고 민주당 원로들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그때 이름을 올리지 않았었나요? 그런 부분이 있죠. 우려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좀 더 통합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쓴소리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김부겸 총리는 그 본인의 어떤 성격 특성상 거절 장애 요인 요소들이 좀 있어요. 거절을 잘 못한다? 네. 개인적으로 잘 아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이분이 뭐 지금 현재 당 밖으로 나갈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면 뭐 예찬 전 총리와 손을 잡고 그렇게 이제 두 분이 나란히 하자 이런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야멸차게 거절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공천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뭐 예찬 전 총리께서도 좀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있으셔서 김부겸 총리가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좀 더 관건이 되고 이탄희 의원도 뭐 실제로 선대위원장 정도는 아니지만 임종석 의원과 손잡고 또 젊은 유서단을 좀 짜서 돌아간다면 또 나름대로 어떤 다이나믹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제3지대 정당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에서는 조국이 민주비례연합을 앞선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걸까? 세 번째 이야기에서 다루겠습니다. 수도권 호남에 집중 제3지대 3자 구도 전략 비례대표 투표 희망 정당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내 비례를 찍겠다는 응답이 25%, 민주연합은 19%,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24%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비례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이 더 많이 나왔는데요. 인천 계양을 주민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아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계양을 주민들은 민주비례연합 안 찍고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라고 더 많이 응답한 셈이 되는군요. 자, 마포울 주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미래는 21%, 민주연합 13인데 조국혁신당이 24%로 더 높았습니다. 마포울과 계양을은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고 정청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현역으로 있는 지역인데 둘 다 조국혁신당이 더 높았습니다. 박성규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 그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결과죠. 사실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교수가 혁신당을 하겠다고 띄웠을 때도 이 정도의 분위기를 사실 예상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네. 아닌데 지금 갈수록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저거는 겉에 드러나 보이는 것을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는 민주당의 지지자들, 특별히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행태, 일종의 환멸감까지 느낀 사람들이 비례대표는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대안을 찾아서 떠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조국신당의 일종의 돌풍 속에서 개혁신당 포함해가지고 제3지대가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낙연 대표 쪽 새로운 미래도 답답할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거의 존재감이 지금 잊혀져가는 상태고 제3지대가 이 정도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 새로운 양상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하나 꼭 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조국 혁신당 얘기하면서 이게 창당되어 할 때 이재명 대표가 갔잖아요. 네. 조국 혁신당하고 조국의 당과는 같이 안 하겠다고 약속 몇 차례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때 사과도 여러 차례 했잖아요. 예. 우리 국민에게 이거는 정말 잘못한 일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입지를 굳혀가면서 비례대표 쪽에서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서 분명한 존재감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지금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하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예.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는 여대 야의 구도에 있어서는 조국 혁신당이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총선거 전체 양상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이른바 범법자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경계심을 이제는 좀 충분히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예. 최명천 소장님, 앞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비례연합 전략을 쓰면서 조국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민주비례연합보다 뭐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퍼센테이지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 조국 신당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2020년에도 이제 일종의 조국 신당과 유사한 정당이 있었는데 그게 열린민주당이었거든요. 예. 김의겸 씨라든가 최강욱 씨라든가 등등이 있었는데요. 그때 열린민주당은 5.5%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국 신당이 만들어질 때도 초기에 많은 사람들은 한 5 내지 7% 정도를 넘지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20%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저는 이중의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이콧을 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중적 의미에서 보이콧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보이콧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은 친문, 친명, 호남 요 세 축이 합쳐가지고 30% 초중반의 지지율을 형성하는 건데 이걸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여기에다가 2030 여성, 50대 화이트 칼라가 들어와야지 실은 이게 대선 표가 되는 거고 여기에 2030 남성이 들어오면 촛불연합 표가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문명 갈등을 통해 가지고 친문 성향과 호남 성향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되게 분열적 리더십이고 어떤 그 개파적 리더십이라는 불신이 아주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해찬 대표가 할 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찍었던 건데 열린민주당을 안 가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신이 높아지면서 그래도 이재명 조국 전 장관도 민주당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조국 장관이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합비례정당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민주당을 찍으면 그 진보당이 당선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을 찍으면 새진보연합이 당선되고 민주당을 찍으면 진보당이 당선된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뭐를 했냐면 연합비례정당이라고 한다면서 1번, 2번, 3번은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등등한테 주고 4번만 민주당 표가 가거든요. 5번, 6번, 7번도 진보정당 계열로 가고 8번만 민주당이 돼서 4번, 8번, 12번만 민주당이 당선되는 건데 예.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민주당을 찍는 4표는 4표 중에 1표만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연결되고 3표는 진보정당 계열로 가는 건데 뭔가 더군다나 약간 여러 가지 뭐 종북 논란이라든가 등등 이념적 논란이 있는 쪽에다가 근데 조국 정당을 찍으면 4표를 찍으면 전부 다 뭔가 조국 정당 관련된 후보로 연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비례대표는 가성비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정당을 찍는 거는 100%가 간다 그러면 여기는 25%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보이콧이자 동시에 연합비례정당에 대한 보이콧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니 여기 찍으면 4표 중에 1표만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이쪽은 4표면 전부 다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조국 비례정당 지지율은 더 오르고 민주당 비례대표 지지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예, 최명천 소장님의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광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민영배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이낙연, 민영배의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들어보시죠. 죄인 만에 있는 정당이 정권 교체할 수 있습니까? 방탄 전문 정당이 정권 교체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압살한 개딸 정당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개딸 정당 방탄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도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배신자는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저는 제 운명을 광주 시민 여러분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에서 홍영표 의원 등 30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했고 새로운 미래로 합류를 했습니다. 민영배 의원과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 맞붙게 되는 건데 광주에 지금 다른 현역들이 많이 살아남지 못했는데 민영배 의원은 친명 인사잖아요. 그리고 복당 논란도 있었잖아요. 뭐 약속한 기획복당이 아니다. 민영배 의원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긴 합니다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 지금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세게 비판했어요. 네. 배신자는 이재명이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저 전략은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이낙연 대표가 지금 가져가야 될 게 사실은 경쟁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다. 조국 신당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더 타도할 수 있는 당은 조국 혁신당이 아니고 새로운 미래다. 이런 논법을 해야 되고 배신자는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직은. 예. 아직은 여전히 광주 호남에 계신 분들은 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데 전해철 의원 지역까지 경선을 했는데 전해철 의원조차도 공천이 안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한번 그래도 호남에서 이재명을 지지할 거냐 민주당을 지지할 거냐 그런 여론을 보고 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재명 지지의 철회가 없는 상태이고 다만 이제 민영배 의원 공천 과정에서 번복이 여러 차례 있었죠. 2인 경선, 3인 경선 호남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임계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바로 이재명 민주당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한다는 것은 큰 오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 홍영표 의원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일당을 하고 과반은 하여튼 최소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공천만 마무리되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국민들이 결집할 거다. 매일 1%, 2%씩 다시 지지도가 상승이 되고 총선 승리한다. 이게 이제 그쪽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그대로 될까 저는 좀 제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답답한 마음을 뚫어줄 진짜 야당은 개혁신당이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답답한 것 같습니다. 무능한 야당보다는 우리 개혁신당이 훨씬 더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답답한 마음을 뚫어줄 진짜 야당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정법전 정익진 변호사님, 개혁신당이 좀 잘 안 되네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야 되는데 오히려 큰 새우가 나타났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오히려 큰 새우다. 고래 싸움에 뭐 아주 큰 새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중화 정도 되는 그러다가 진짜로 내가 큰 새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두 당은 오히려 더 지리멸렬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이낙연 그 대표하고 같이 빅텐트라도 칠 걸. 그 빅텐트가 쳐져 있었으면 그러면 민주당에서 탈락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빅텐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조국 혁신당보다 훨씬 더 그 위세가 그 든든했을 텐데 결국은 계속되는 오판으로 인해 가지고 개혁신당이 저렇게 쪼그라드는 것이 아닌가. 근데 뭐 후회는 늦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익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도직구쇼 유튜브 구독자님들만 시청하실 수 있는 더 라방 시작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영주 의원님, 정익진 변호사님 모시고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